안녕하십니까. BM 설계 및 활용 2분기 12월 동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첫 번째 매스를 이용한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뭐 E형이라든지 곡선, 사선 모델링을 해보고, 또한 그 내부 편집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이형적인 것들을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프리젠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투시도 뷰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투시도 뷰를 이제 렌더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미지 효과를 줘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에 그런 요소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탭에 가시면 이제 네 번째 이제 구성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 배치는 지난 9월 달에 했던 거고요. 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가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하셔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의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사무실 의자를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네, 이런 뭐 가구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말고 뭐 특이한 형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표현할 때 이제 내부 편집 모델링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 편집 모델링은 가구뿐만 아니고요. 레빗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닥, 지붕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내부 편집 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부 편집 모델링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제 이 속성을 어떤 속성을 주어서 모델링 하겠느냐라고 이제 쫙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구도 있고요. 구조 기둥, 뭐 메스, 그다음에 문, 바닥, 뭐 배관 설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수목, 일반 모델, 전기, 주차장, 지형, 뭐 지붕,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둥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기둥, 사선 기둥이라고 명칭을 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위에 작성 창에 이렇게 뜹니다. 양식으로는 이제 돌출, 그냥 하나의 면을 만든 다음에 쭉 뽑아내는 거고요. 혼합, 위아래가 다른 거, 그리고 회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수입이라는 거는 경로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입 혼합은 이제 수입이랑 혼합을 합쳐놓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보이드 양식은 요 앞에 있는 요 다섯 가지로 어떤 그 솔리드한 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래서 이 보이드 양식을 통해서 잘라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수입을 한번 해볼게요. 수입을 하는데 수입에서는 먼저 필요한 게 참조 평면입니다. 왜냐하면 평면도는 저희가 이제 위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디선가 레벨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선이라고 하는 건, 사선 기둥은 그런 기준점이 꼭 이 바닥에 있는 레벨뿐만 아니라 이제 좌우 뭐 이게 좀 기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내부 편집 모델을 할 때는 참조 평면이라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 평면을 이렇게 기준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좀 번거롭긴 한데, 이 안에서는 지금 이 참조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뷰를 볼 수 있는 단면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모델 취소 한번 나가 볼게요. 나가서
물론 바깥의 건축에서도 참조 평면이 있습니다. 내부 편집 모델링 안에서 잡아주셔도 되고요. 바깥에서도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면도 뷰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이 설정된 참조 평면을 볼 수 있는 뷰를 설정을 해줘야 이 뷰로 가서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성 요소, 내부 편집 모델링 기둥을 해보겠습니다. 사선 기둥. 그러면 이제 수입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경로를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경로 스케치를 하면 옆에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 될 겁니다. 대신 이제 경로를 어디다가 그릴 거냐, 아니면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제 새 작업 기준면 지정이라고 보시면 이름이라고 있는데, 네, 레벨이 있고 그리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프로파일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참조 평면을 좀 설정을 했으니까 그 기준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 선택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뷰로 이동이라고 뜹니다. 이 제가 선택한 참조 평면을 볼 수 있는 뷰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방금 단면도 2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뷰로 가면 네,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사선이니까요. 사선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을 만들고요. 어차피 요거는 경로니까요. 네, 완료를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프로파일 편집 요게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요게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다시 평면도로 가셔서 프로파일 편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만들었던 경로를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번 원도 아니고 한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로 타원을 만든 다음 OK를 누르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경로를 따라서 요 타원의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그 경로대로 이런 타원의 그런 기둥을 만들어 줬거든요. 완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3D로 보시면 사선으로 된 기둥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델링을 한 건데, 이번에는 지붕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소 내부 편집 모델링 가셔서요. 지붕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 지붕은 그냥 수입보다는 돌출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돌출. 그래서 기준면 선택. 그래서 평면도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볼 수 있는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네,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스플라인 정도로 좀 왜곡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닫아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고 3D 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돌출을 원하시는 대로 네, 쭉쭉 빼실 수 있습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지금은 단면 상자 때문에 좀 조그맣게 보이는 건데요. 단면 상자를 늘려서 보겠습니다. 내부 편집 모델링으로 지붕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에 있는 지붕 탭에서는 좀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구성요소 내부 편집 모델링을 통해서 네,
이러한 형상의 모델링을 하도록 네,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카테고리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왼쪽 특성창에 보시면 이제 지붕이라고 이렇게 네, 조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지붕으로 잡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부 편집 모델링 마지막으로 한번 가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편집 모델링 들어가셔서요. 가구 선택해 주시고 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돌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돌출로 만들어서 좀 E형의 탁자를 선택을 하고요. 요것들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네, 뭐 요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임의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기둥이 관통이 될 테니까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3D 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다시 돌출 편집을 가져서 기둥 관통되는 부분이 네, 한 요 정도 얼추 비슷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기둥면에 있으니 좀 다른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돌출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를 만들어 줘서 네, 다리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탁자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를 줄 수도 있는데요. 모델에서 위에 있는 이 탁상면 쪽을 한번 잡으면 왼쪽 특성에 이렇게 뜨는데요. 재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일반 벽이나 뭐 바닥, 지붕처럼 네, 지정해 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목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목재로 변하고요. 모델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형의 네, 테이블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좀 뭐 치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맞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방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서 구성 요소에서 이제 구성 요소 배치를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패밀리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이런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E형의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이 구성 요소에 있는 내부 편집 모델링을 통해서 사선 기둥이라든지 지붕면이라든지 뭐 E형의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가구들 등등 여러 가지 레빗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모든 모델링들을 구성 요소의 내부 편집 모델링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축 탭에 있는 이 내부 편집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방법을 알아봤고요. 또한 이런 메스를 이용한 모델링이 이제 내부 편집 모델링도 있지만 위에 탭에 메스 작업 앤 데이지에 가시면 여기에도 이제 내부 편집 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건축에 있는 내부 편집 모델링과 메스 작업에 있는 이 내부 편집 메스는 좀 내용과 의미가 좀 많이 다른데요. 건축에 있는 이 내부 편집 모델링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내가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속성들을 주어서 예를 들면 가구면 가구라는 속성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기둥이라는 속성을 주어서 원하는 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이제 내부 편집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알아볼 메스 작업 앤 대지 탭에 있는 이 메스는
두 가지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스터디 단계에서 이제 뭐 건물 매스라든지 그런 볼륨을 잡는다든지 외형을 잡고 그다음에 뭐 면적을 좀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런 스터디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투시도 작업을 할 때 메인 건물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지금 건축 탭에 있는 벽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좀 약간 데이터들이 혼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스 작업 앤 데이지에 있는 요 내부 편집 메스를 통해서 요거나 이 오른쪽에 있는 메스 배치를 통해서 주변 건물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스 작업 앤 데이지를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메스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배치는요, 건축에 있는 이 구성 요소 배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이 경고 문구는 뭐냐면요, VV라고요. 저희가 가시성 그래픽 및 지정에 가시면 요거는 이제 단축키는 VV고요. 왼쪽 특성창에 가시면 요 가시성 및 그래픽 재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많이 쓰이는 단축키니까요. VV 좀 외워주시면 편하고요.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지금 메스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메스는 스터디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경고 창이었고요. 그래서 메스를 확인을 해주시고, 네, 단면도상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도상에서도 이제 메스가 이렇게 안 찍혀 있죠. 요거는 기본 템플릿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데요. 요거는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메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메스 배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배치를 누르시면 패밀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피라미드형 요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메스 배치를 눌러볼게요. 피라미드만 있느냐? 아니죠. 패밀리 로드를 통해서 네, 패밀리 로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삼각형도 있고요. 돔, 구, 여러 가지 네, 이런 식으로 뭐 직사각형 혼합된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셔서 클릭만 해주시면 원하시는 메스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 보시면 왼쪽 특성창에 보시면 이제 메스라고 뜨는 거죠. 요것은 이제 건축물의 뭐 벽이라든지 지붕 요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메스로 된 모델링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반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메스를 표현을 하셔도 되고, 네, 내부 편집 메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하시고요. 메스 1번 이름 정해 주시고, 위에 작성창 보시면 그 내부 편집 모델링이랑 다르게 뭐 돌출이라든지 수입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내부 편집 모델링이랑 이 메스랑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로서는 지금 스터디용이니까요. 한번 간단하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양식 작성이라고 뜹니다. 솔리드, 보이드 이렇게 있는데요. 솔리드 양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3D 상으로 네, 이렇게 좀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면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컨트롤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도 컨트롤이 됩니다. 모서리만 잡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탭을 계속 누르다 보시면요, 이게 제 꼭지점도 하나 되거든요. 네, 이렇게 꼭지점을 잡고 이 꼭지점만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선 완료를 시켜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스터디 하려고 하는 그 모양이 이렇게 네모가 있고, 또 다른 메스가 한 가지 더 있다. 메스 2번으로 잡아주고요. 이번에는 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양식 작성에 솔리드 작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우선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D 뷰 창에서 좀 뷰가 잘려 있어서 그런데,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위에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돌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돌출을 하고 완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겹쳐 있다면 이 두 개의 메스를 지금 이 안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결합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상 결합을 누르시고요. 원통과 직면체를 누르면 이렇게 결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이 결합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쪽에 갔을 때 이렇게 아까랑 반대로 이제 이 직면체가 활성화됐고 원통이 파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통해서 두 가지 메스를 좀 조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뭐 몇 개 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만한 볼륨의 메스가 있다 했을 때 바닥 면적까지도 이 단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규모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테니, 그럴 때는 저희가 이거 기존에 지금 이렇게 왼쪽에 평면도 보시면 레벨이 잡혀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불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메스를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맨 끝 오른쪽에 메스 바닥이라고 뜹니다. 이 메스 바닥은 지금 레벨이 지정되어 있는 그 레벨대로 바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찍었을 때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지금 메스 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원통도 마찬가지로 바닥 메스 전체를 선택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고창은 이 지금 메스보다 레벨이 더 많아서 작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뜨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요만한 메스에서 레벨을 정해 놓고 그 레벨에 맞는 그 바닥 면적까지 이렇게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 5층에 이 원통형의 바닥을 잡았습니다. 지상 5층. 그랬을 때 왼쪽에 가시면 치수에 바닥 둘레라든지 바닥 면적이라든지 외부 표면적, 바닥 볼륨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 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원통형의 5층 바닥 면적은 약 155회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 스터디 작업을 하실 때 간략적이라기보다는 이 수치는 아주 정확한 거니까요.
바닥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뷰에 가시면 일람표라고 있습니다. 일람표는 이 속성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분기에 저희가 이 일람표는 좀 자세하게 할 건데요. 지금은 어차피 요 매스 가지고 스터디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일람표를 통해서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통형은요, 원통형과 요 네모난 직육면체 이 두 가지의 바닥 면적 한번 볼 건데요. 뷰의 일람표를 클릭해 보시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일람표 수량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필터 리스트라는 거는 어떤 속성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내올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스였잖아요. 근데 매스에서 플러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매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구구, 구역. 그런데 저희는 우선 바닥 면적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매스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편에는 이제 얼마든지 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필드라고 되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 추가를 시켜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매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될 테니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닥 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값도 한번 줘볼까요? 여기에서는 요 위아래로 클릭을 하셔서 순서들을 바꾸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요 창은 왼쪽 탐색기에서 어디 가서 보실 수가 있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일람표 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보시기 쉽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탐색기를 열면 저희가 또 평면도 인면도를 볼 수 있는 뷰가 있고요. 범례, 일람표, 시트, 패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에서 이 일람표를 만들었을 때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일람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세 번째 일람표 수량에 보시면 지금 매스 바닥 일람표라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먼저 매스 1번이 쭉 있고요. 매스 2번이 있습니다. 매스 1번에 레벨은 1층부터 9층까지가 있고요. 1층부터 9층까지의 바닥 면적이 각각 표시가 되고 매스 2번에 레벨과 바닥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 특성창에 있는 것들로 통해서 요거는 뭐 지금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음 분기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정렬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는 좀 9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 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이 쭉 나와 있고 총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9,100회배 정도 되고요. 매스 두 번째 거는 10개 층에 약 2,000회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스 모델을 하고요. 이런 스터디를 했을 때, 과연 이 매스의 바닥 면적의 총합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 했을 때, 뷰에 있는 일람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이제 일람표 작성하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분기 때 자세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매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내부 편집을 한번 선택을 해서 네, 아까 전에는 저희가 솔리드만 했었는데 보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주시고요. 양식 작성해서 아래쪽에 있는 보이드 양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보이드 된 만큼 그 매스를 분절을 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스 완료를 네, 시키고 이 매스 보이드로 이렇게 덜어내기 전에는 매스 1번이 바닥 면적 총합이 약 한 9,100회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8,500회배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드를 통해서 잘라낸 이 바닥 면적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각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너무 삼천적인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외형의 건축물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를 가진 것들은 이런 식으로 스터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눈에 모델링이 눈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모델링을 통해서 이 레벨에서 정확한 바닥 면적이 나오니까 그런 규모 체크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 초반에 네, 스터디를 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형상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시다 하실 때 지금은 전부 다 메스로만 되어 있잖아요. 요 메스를 여기 개념 메스 오른쪽에 보시면 면으로 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커튼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요. 지붕, 벽, 바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메스 모양 그대로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커튼 시스템을 눌러주시면 요거는 이제 면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시스템 작성을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커튼홀 작성이 되고요. 지붕면도 얼마든지 원하는 지붕 종류를 선택을 하신 다음 선택을 하시고 지붕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바닥도 지금 한 100짜리로 선택을 하고요. 네,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고 바닥 작성을 눌러주시면 네, 바닥이 만들어지고요. 벽도 네, 150짜리 벽을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네,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필터를 통해서 메스에 관련된 것들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살짝만 좀 네,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스 모양대로 저희가 만들었던 커튼월 그리고 벽, 바닥, 그리고 지붕을 네, 면으로서 바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스터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스터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변 건물을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건물은 생각보다 쉬우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모양의 건물을 좀 메인 건물이라 보고 이제 주변에 그런 주변 건물들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메스 배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걸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기존 건물들이 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 편집 매스를 통해서 이름을 주변 건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주시고, 각자 선택을 하셔서 솔리드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제일 윗면을 선택을 하면 제일 바닥 면적에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가 뜹니다. 그래서 뭐 20m 아니면 50m 이런 식으로 주변의 건물의 높이를 좀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40m도 있고요. 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스 완료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메인 건축물이 있다면 주변의 매스들을 매스 작업 앤 대지에 있는 내부 편집 매스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탭에 있는 이제 구성 요소의 내부 편집 모델링을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매스 작업 앤 대지의 탭에 개념 매스 면으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매스를 이용한 모델링 하는 방식을 좀 알아봤고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뷰에 이제 일람표를 좀 간략하게 만드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스를 이용한 모델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요소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그 투시도 때문에 미리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를 좀 불러왔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래픽에서 요 세 가지 렌더, 클라우드에서 렌더링, 갤러리 렌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에서 요 3D 뷰가 있습니다. 여기를 내려다 보시면 이제 카메라와 보행 시선이 있는데요. 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투시도의 그런 장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 눈에서 보는 그런 환경을 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건축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본다 했을 때 정면에서 먼저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정면을 봐야 되니까 두 번째 원하시는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절로 뷰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럼 요 만들어진 요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면 기존의 평면도에서 잡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멀다, 좀 가까이 두고 싶다 하셨을 때는 요 3D 뷰에서 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잡아주시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요렇게 잡아서 얼마든지 새로운 위치로 이렇게 잡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카메라는 보는 위치를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요 분홍색 점은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왔다 갔다 방향성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끝에 있는 요 끌기라고 하는 요 점은요, 이제 범위 어디까지 보여줄 건지, 요 앞에까지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뷰를 보여주실 건지를 요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봤을 때 지금 건축물이 좀 이렇게 작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얼마든지 뷰를 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한 변동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카메라 요 테두리를 선택을 했을 때 특성창에 가시면 요 제일 밑에 쪽 보시면 이제 눈 높이가 있고 대상 높이가 있습니다. 눈 높이는 지금 기준점이 되는 바라보는 그런 높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람 키 높이죠. 1750에서 눈 높이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감도다. 조감도는 새가 바라본 거니까요. 그래서 눈 높이를 뭐한 20m 상공이 있다 설정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20m 위에서 이 건축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 높이. 대상 높이도 사람 눈높이와 마찬가지로 1750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10m 정도를 바라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 눈높이와 이 대상 높이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뷰를 한번 잡아볼게요. 3D 뷰에서 카메라 이쪽 도로변에서 건물을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새로 찍어 본다면 네, 이런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찍으시고 이렇게 프레임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너무 멀다 싶을 때는 좀 앞으로 당겨서 좀 이 건축물을 좀 네, 각도를 틀어서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네, 얼마든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시도를 내보낼 때 요 크기가 좀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단에 크기 자르기를 보시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폭과 높이에 정확하게 값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투시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투시도를 생성을 했을 때 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물음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3D 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찍었던 뷰고요. 두 번째 찍었던 뷰고요. 이 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뷰만 수정하지 않으시고 다른 뷰를 계속 만드신다면 기존에 만들었던 뷰는 언제든지 불러들여서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투시도를 찍어 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내부 투시도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찍어 놨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층이라든지 내부에서도 카메라 뷰를 통해서 이런 내부 투시도를 찍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외부 투시도를 네,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건축물이 있고 주변 메스가 있는데 한꺼번에 렌더링을 하다 보면 좀 가려지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를 주기가 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어서요. 같은 뷰에서 하나는 메인 건축물만 놔두고요. 또 하나는 메인 건축물만 숨기고 주변 메스만 네, 따로 렌더링을 돌려서 합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진 이 투시도를 어떻게 렌더링을 할 건지를 한번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요 제일 하단에 있는 요 창들을 좀 아셔야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세 수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링의 수준이 낮음, 중간, 높음으로 되어 있고요. 요 투시도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거는 이제 도면상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그냥 선으로만 보이는 거고요.
은선은 일반적인 하얀색 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영 처리라든지 색상 일치, 또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 지금 현재 이 모델링에 입혀진 그 재료들을 사실적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보시면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그 더 세부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모서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좀 이렇게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 표시를 없앤다면 이제 면만 남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주변 모서리는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투명도를 좀 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자 뭐 이거 스케치선을 좀 사용을 하면 이렇게 스케치를 한 것처럼 좀 이렇게 양쪽 끝면이 이렇게 좀 돌출되는 그런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조명도 줄 수 있고 뭐 배경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비주얼 스타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태양 경로를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기존에 이제 관리에서 위치를 지정을 해 놓는다면 거기에 맞게끔 네, 태양 경로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 번째 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림자를 키고 끄는 거고요. 네. 근데 그림자를 켜놓게 되면 상당히 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작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꺼놓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그 돌릴 때 어떤 컨디션으로 돌릴지 그 세팅 값을 주는 것을 다섯 번째는 렌더링이고요. 이 나머지들은 이제 뭐 렌더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정도가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값이고요. 그러면 좀 뷰에서 이제 렌더 그리고 클라우드 렌더링, 갤러리 렌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적어온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렌더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작업을 해놓고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시간 단축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러면 이거 보시기 전에 아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너무 많다 할 때 일일이 다 끄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창을 전체 창을 만들어 주시고요. 요 상단바에 보시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숨겨진 창 닫기를 눌러주시면 현재 보고 있는 이 뷰 말고는 전부 다 닫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 화면 표시에서 이렇게 사실적이라든지 색깔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실 때는 이렇게 은선으로 놓고 하시는 게 네, 좀 작업하실 때 수월하실 겁니다. 지금 그러면 뷰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렌더를 눌러 보시면 요 아래에 있는 다섯 번째 요 그 아이콘과 똑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렌더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투시도를 잡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시도를 그러니까 렌더를 돌릴 작업이 다 끝나셨다고 하셨을 때 이제 이 렌더링을 눌러 주셔서 설정 값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은 이제 제도, 뭐 낮음, 중간, 높음 이런 게 있는데요. 당연히 높을수록 해상도는 좋지만 렌더 걸리는 시간은 엄청 높아지니까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네, 스터디용일 때는 좀 낮은 걸로 해주시고요. 최종일 때는 좀 가장 좋은 걸로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도 마찬가지로 요 품질과 마찬가지로 네, 얼마든지 뭐 화면상에 보여지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프린터를 통해서 DPI를 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태양만 또는 뭐 내부를 찍으실 때는 인공 조명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를 찍는지 외부를 찍는지 요거를 원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태양 설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치를 저장을 해주시면 그 실제 그 태양 고도라든지 태양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니까요. 뭐 원하시면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배경은 이제 뭐 구름이 있고 없는지, 뭐 하늘이 짙은 구름, 뭐 구름이 많다든지 아니면 색상을 좀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맑음과 흐림까지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노출 조정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설정 값이 총 6가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뭐 채도가 높고 낮다든지 뭐 부드러운 값, 뭐 어두운 값, 뭐 차가운 값, 따뜻한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분화 시켜 놓은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옆에 있는 오른쪽 그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품질부터 이미지까지 이렇게 좀 세팅이 됐을 때 이 렌더를 눌러주시면 렌더링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렌더를 눌렀을 때 제가 요거를 좀 렌더 팁을 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요거는 어디서 뭐 정해진 값은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뭐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값들을 좀 조정을 해가면서 그냥 얻은 팁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다이어그램용 렌더를 할 때는 어떤 값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뭐 부드러운 그림자 표현을 할 때는 뭐 그런 팁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제가 5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 기본값이라는 것은 요 렌더 이미지 노출 조정에서요. 여기 보시면 기본값수 재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기본값으로 렌더를 돌렸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주간. 요 주간 같은 경우는 이 노출 조정 값을 아래쪽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노출치는 뭐 12.5로 주고요. 뭐 하이라이트 강조 표시는 좀 약하게 이런 식으로 좀 요런 설정 값을 달리게 주면 이렇게 주간처럼 좀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저녁처럼 좀 나타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새벽녘처럼 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장면을 연출하고 싶으실지 그거는 어떻게 딱 이런 값을 주셔야 나온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계속 좀 스터디를 해보시고 실험을 해보셔야지 원하는 거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드린 값입니다. 이렇게 렌더를 돌리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렌더 기능은 한 2013 버전까지는 이 렌더로 작업을 했었고요.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2013인가 2014 버전부터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좀 더 좀 좋은 기능을 추가시킨 게 두 번째 이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이미지 중에 요 두 번째 이미지가 이 클라우드에서 렌더링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 내에서 이 렌더링이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이 값을 인터넷상으로 오토데스크에 지정되어 있는 뭐 세팅 값을 만들어 놓은 그 서버로 이 전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렌더를 돌려서 받는 거라서 상당히 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상당히 좀 높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렌더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렌더링 팁, 뭐 이런 노출 값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렌더를 돌리시는 것보다 이 클라우드에서 렌더링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빠르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식은요, 쉽습니다. 요 클릭만 해주시면, 네, 대신에 오토데스크의 아이디를 꼭 만드셔가지고요. 네, 사용자가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렌더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읽어보시면 이제 뭐 2015 클라우드 렌더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건데 계속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선택창이 뜹니다. 첫 번째는 이 뷰를 보시는 거고요. 출력 유형은 뭐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스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렌더 품질은 스터디용일 때는 표준을 쓰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최종일 때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 또한 처음에 작게 했다가 마지막에 좀 크게 해주시고요. 노출도 고급, 그리고 파일 형식은 뭐 JPG, PNG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알파라는 거는 이 건축물 뒤쪽 배경을 완전 투명하게 놓을 건지 그런 것을 원합니다. 대신에 이 클라우드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렌더 품질을 좋게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늘려가면 요 크레딧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용이 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사용 가능한 게 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초대형을 찍고 싶다 했을 때는 5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한 번에 다 쓰게 되니까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긴 한데, 요거는 원하신다면 뭐 회사 측에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한 거니까요. 회사에서 사용하실 때는 아마 이 크레딧을 좀 늘려달라고 하면, 요청하면 늘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소형이다, 뭐 표준이다, 이렇게 표준 소형일 때는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렌더링 시작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서버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작업 하고 싶으시다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뭐 지금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렌더링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실 때는 요거를 파란색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그 오토데스크 관련된 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렌더링 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예상 대기 시간 한 20분 정도인데 20분보다 더 작게 걸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요 클라우드 말고요. 제가 직접 렌더링 돌린 건 1시간 이상씩 걸렸습니다. 상당히 좀 20분이라고 할지라도 좀 시간이 많이 그 절약이 되는 거니까요. 렌더보다는 클라우드에서 렌더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2분기 12월 메스를 이용한 모델링과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돼서 좀 알아봤습니다.